자, 보험 설계와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위험과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상품들, 그 다음에 세제 부분까지 쭉 해서 몇 차시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지선다의 각각의 지문들도 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제가 매번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기본 문제 첫 번째 장의 1번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 자, 위험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손실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위험은 기대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손실이 예상되는 환경이 불확실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할 때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위험은 변동성 또는 기대 손실에 따른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위험은 불확실성 또는 기대 손실에 따른 변동성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4번 위험은 변동성 또는 기대 손실이 아니고 불확실성 또는 기대 손실에 따른 변동성. 그렇죠? 예, 그래서 문구가 좀 잘못되어 있죠. 4번이 틀린 거. 2번 문항. 보험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위험을 손인이나 위태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측된 손실 금액은 보험회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예요. 예측된 거대로 움직이는 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위험의 측정 방법 중에서 손실의 기대값은 손실 규모가 1억이고 발생 가능성이 1%인 주택 화재가 손실 규모가 500만 원이고 가능성이 10%인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1, 2, 3번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번. 보험에서의 위험의 정의는 주관적 불확실성이 크기이고 객관적 불확실성 정도와 구분이 된다. 반대죠. 객관적 불확실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구분과 반대다. 잘못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3번. 위험의 유사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인이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인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죠. 우연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위태는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행위, 그렇죠? 근데 위태는 위험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요. 근데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위험의 유사 개념이 위태의 분류와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물리적 위태에서부터 법률적 위태까지 나와 있는데 물리적 위태라고 하게 되면 뭐 빙판도로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가번은 D. 그러니까 가번은 A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가번은 D. 그다음 도덕적 위태다라고 하게 되면 도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기나 범죄 행위 이런 거 저지르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번은 A. 그 다음에 정신적 위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정신이 약간 해이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음주운전이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번은 B. 나머지 라번은 이제 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라번은 C.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자주 언급이 되는 문제니까 이런 형태, 즉 각각의 위태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위험의 유사 개념으로 적절한 것. 자주 음주운전은 위태죠. 그래서 음주운전하는 가번은 위태.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섬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와 충돌. 상대방 차와 충돌했다는 얘기는 손해의 원인, 그러니까 손실에 손인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손인이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손인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위태한 상황에서
손인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태와 손인과 손해.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개념. 위험의 유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인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있다? 없죠. 그리고 고의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우연한 사건은 맞고요. 손인은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와 밀접하다,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은 위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위태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거래 감소 그리고 소실로 표현이 된다. 이거는 손해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6번 문제에 나오는 손인, 위태, 손해라는 개념은 정확히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치의 감소란 경제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 심리적 또는 주관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즉 물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문항. 다음 중에서 보복 가능한 위험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게 되면 가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이거는 가격 위험이죠. 이거는 부보 대상이 아니고. 나번. 주택화재에서 복구하는 동안에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이거 부보 대상이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운반하던 도중에 그릇이 떨어져서 고객 다치겠다. 배상 책임과 관련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부보 대상. 회사가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해서 일하던 회사에서 감원해서 실직됐다. 이건 기본 위험에 해당하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철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것도 동태적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보 대상은 아니다. 8번.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에서 부보 가능한 위험이 아닌 것. 쭉 보니까 실업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실업 위험 중에서 실업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9번 문항 볼까요?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민영보험 시장에서는 경영 위험인 가격 위험, 신용 위험을 주요 부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영보험 시장에서 경영 위험 중에 순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순수 위험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낮은 게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고. 장기 생존 위험과 조기 사망 위험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죠.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장기 생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기 사망, 그러니까 장기 생존과 조기 사망. 조기 사망하면 장기 생존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 생존하게 되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서로 간에, 그렇죠? 예.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순수 위험은 부보 대상이다. 예, 모든 순수 위험은 부보 대상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수 위험은 부보가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하면 틀린 얘기죠. 자, 10번 문항. 위험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잠재적 손실에 대한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 위험은 손실 발생 확률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측정치. 객관적 위험은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 간의 차이의 크기로 측정이 되죠. 위험의 측정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위험이죠. 최대 가능 손실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보유기준, 보험회사의 보유 기준의 하나로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거는 최대 추정 손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가 틀렸다. 최대 추정 손실과 관련되는 이야기다. 최대 가능 손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그렇죠. 그걸 최대 가능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1번 문제. 손실 유형별 위험 관리에 대한 방법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보게 되면 심각하다. 그러니까 발생 규모도 심각하고 빈도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예 회피하는 게 낫죠. 그렇죠?
가번의 위험 회피. 그럼 1번이 답이네요. 나번의 위험 이전, 다번의 위험 축소, 라번의 위험 보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간단하지만 언급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위험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설명이다. 순서대로 나열된 것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가번에 보니까 제안서가 갖는 효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며 자신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네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네 번째 가번에 한 중간쯤에 딱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옆집에 딱 띄워놓고 네 번째 단계. 그죠? 고객의 장단기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나번. 그죠? 예, 두 번째 단계. 좀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위험 프로세서, 제공 서비스, 역량 등을 알려줘야 된다. 요거는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러니까 다번. 이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실행 책임에 대해서 문서 작성하고 고객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섯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번. 다섯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고객 관련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목표 니즈 우선순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3단계죠? 그러니까 여기 라. 3단계. 그러면 다나 라. 다다. 라랜다. 가죠, 가.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된다. 3단계 맞아, 마. 이렇게 헷갈리나, 그쵸? 그래서 다나 마 가라. 다나 마 가라. 답은 3번, 그쵸? 예,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예, 잠깐 가나다라가 헷갈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라. 보험의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재무적 손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답은 1번.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위험의 전가 및 결합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14번 문항. 보험의 기본적 특성인 우연한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데 우연한 사고랑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하다? 아니,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우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위험의 이전은 손실의 결합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위험을 단체화함으로써 이루어지죠. 그래서 같은 사고의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다수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을 만들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결합이라는 부분. 그래서 개별화된 위험을 단체화시킨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 3번. 손실의 결합이란 단체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부 사람들에게 분산시키는 거 반대죠. 예,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은 이걸 단체화시킴으로써 수지상등 법칙을 통해서 장래의 손실에 대한 예측 대수의 법칙이죠. 이거 수지상등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 15번 문항. 자, 다음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니까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본인 주택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맞죠? 피보험 이익의 주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의 개념이에요? 손해보험에서 개념이고, 그 다음 내 물건에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거기다 부보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건 피보험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자, 동네 이웃인 을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갑은 어떠한 피보험 이익도 그래서 갖지 않는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을의 주택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당연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은행도 을 주택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갖죠. 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맞죠. 4번 소유권을 갖지 않은 갑은 을의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담보권은 가진 은행 역시 가입할 수 없다? 아니에요. 가입할 수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의 위험은 실제 손실이 예측된 손실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된다. 대수의 법칙이죠. 수지상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번은 틀린 거. 그러니까 일단 가번 들어간 건 다 빼게 되면 가하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빠지네요. 그 다음에 급보반대급배의 원칙을 제외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으로 인정된다.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보반대급배의 원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대수의 법칙은 아니고. 그래서 나번도 빠지게 되죠. 그러면 답은 마지막 라번만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번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라번에 보니까 생명보험이 각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급보반대급배의 원칙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급보 반대급보 내는 돈도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보험 계약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A씨는 상가 건물 3층에서 음식점 운영하고 있었는데 2층 의류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료를 청구해서 보상을 받았다. 대신 2층 매장 주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권리를 보험회사에 양도했다. 왜? 여기서 돈 받아야 되는데 대신 줬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그 권리를 양도했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의의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문항. 다음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확실한 소득을 이와 기대치가 동일한 위험한 소득보다 더 선호한다. 즉 손실 회피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가번 맞는 거고 일단. 그 다음 위험 회피형의 사람이 띄는 부분은 여기를 중립형이다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위험 회피형의 성향. 그래서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오목하죠. 볼록한 거는 위험 선호형,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나번 틀린 거. 나번 들어가 있는 거 다 빼고 나면 1번과 3번이 빠지겠네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한 확실한 금액의 기대 효용이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 효용보다는 낮다? 아니 높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효용함수는 수평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가진다. 그렇죠. 수평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가진다. 얘도 맞는 거. 그러니까 가와 라번이 맞는 거래요. 그렇죠.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9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위험 회피 성향인 A씨의 기대값은 얼마이냐. A가 보유가 있는 주택은 재산이 10억이래요. 근데 주택의 가치가 8억이고요. 화재로 집이 전부 소실되면 10억이 2억으로 줄겠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25%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상태가 75%가 되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25%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기대값은 8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기대값은 8억이다.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20번 문제, 다음 중에서 설명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선원이 직업인 사람은 선원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걸맞은 보험료를, 목사인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급보반대급배의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 21번. 도박과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박과 보험은 모두 손실을 부담하는 특징을 갖고는 있죠. 도박은 사행계약의 특징이 있지만 보험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특징이 없다? 보험도 사행계약성이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보험과 도박은 모두 확률과 대수의 법칙에 근거를 하죠. 그다음 보험은 순수 위험을 다루는 반면에 도박은 새로운
투자 위험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죠. 22번. 보험과 해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약에 의해서 위험이 이전되고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갖고 있죠. 보험은 부보 가능한 위험을 이전하는 것임에 반면에 해칭은 전통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죠.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르지만 해칭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과 해칭은 위험을 이전하고 위험을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다. 해칭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이전시키지 감소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제 심화 문제 쪽에 한번 볼까요? 보험과 1번 문제. 보험과 위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위기. 자, 위험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쵸? 그 다음 위기란 원하지 않는, 요거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죠. 위기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 그쵸? 그것이 인지된 시점. 요건 위기. 위기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이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기란 위험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서의 틀린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이 위기잖아. 이 위기와 그다음 3번의 위기는 같이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위기는 1번을 읽어보면 위기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된 시점을 말하며 그래서 위기란 위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1번을 이거 위험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걔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위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은 불확실하고 불예측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자, 2번 문제. 위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위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태적 위험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이 가능하게 하는 민영보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건 동태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고 동태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험. 그래서 손실은 대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타인의 불성실에 기인한다라는 거. 요건 이제 정태적 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바뀌었네. 그쵸? 그 다음 순수 위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투기 위험은 인간이 스스로 이제 의지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순수 위험은 그 발생의 빈도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해서 산출해서 보험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틀린 얘기. 자, 3번 문항. 다음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민영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으로 모두 묶인 것 한번 골라보죠. 가번. 가장이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해 선고로 인해서 병원비와 생활비 어떻게 충당이 될지 걱정이 된다. 이건 당연히 민영보험에서 커버하는 거죠. 가번은 맞고. 그러니까 일단 가번 들어간 건 다 맞고. 1, 2, 4. 올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리츠에 가입했나 보네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게 걱정이 된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예, 민영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번 아니고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실직 관련되는 건 나번도 아니죠. 다번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번 대형마트 그리고 소형 리테일숍 등이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운영 중인 가게가 걱정이 된다. 여기도 민영보험사에서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첫 번째 가번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가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사례에서 위험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가번에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자가보험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 보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 위험 보유 쪽에 해당되는 가번 한번 쫓아가 보니까 4번뿐이 없네요. 그렇죠? 4번을 보니까 위험 회피가 나번이고요. 손실 방지가 다번, 축소가 라번, 이전이 마번. 이렇게 가나다라 마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잘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부보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번 보니까 충분히 많은 동질의 위험,
그러면 가. 충분히 많은 동질의 위험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고. 나번은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이니까 나번에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이 또 어떤 예제가 있는지. 그 다음 우연하고 우발적인 손실이 다니까 우연하고 우발적인 손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손실 발생 가능 확률에 대한 계산 가능성이니까 라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A, B, C, D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맞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건축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손인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보험의 대상으로 묶일 수 있다. 즉 충분하고 동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많은 동질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A가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A. 그러면 가가 A인 건 1번과 4번만 있네요. 2번, 3번은 일단 빼놓고 그리고 나서 나번 쪽에 한번 살펴보죠. 나번. 그러니까 B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선박은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다라고 하면은 손실 발생 확률을 계산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 그렇게 따지니까 B번 같은 경우엔 라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B번은 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B가 라인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4번 말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번은 D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번은 C가 된다 그래요. 나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보험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 보험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가격의 책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유통 채널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몇 가지들이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1번 문항을 보게 되면 보험료와 보험료율 산정의 정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보험료, 보험료율, 보험료율의 산출. 밑에 가나 다라로 나와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1번 보면 보험료.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보험료율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의 산출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각각 한번 찾아보자. 가번.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험 가격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 측정 단위당 가격이다라고 하니까 위험 측정 단위당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요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보험료율이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보험료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대가로서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는 보수. 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받는 대가는 뭐예요? 보험료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얘기.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다라, 나, 가.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2번 문항. 보험 경영 측면에서 보험료율 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험료는 안정적이어야 되죠. 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손실 통제를 장려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세부 원칙에 해당이 돼요. 경영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 라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다음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료율 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가정하거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율 경쟁을 할 경우 보험료 수입 축소로 그래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경쟁 때문에 낮게 보험료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충분한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은 뭐다? 두 번째 충분성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보험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보험료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죠. 보험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나눌 수 있고 위험보험료는 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될 사망보험금이나 장애급여금 등의 재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네. 그렇죠? 4번 보니까 손해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를 순보험료로 구분한다?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순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나눠져요. 손해든 생명보험이든. 그리고 예를 들어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저축과 위험보험료로 갈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저축보험료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부가보험료를 순보험료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험이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한번 볼까요? 보험료의 가격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률이다. 위험률만이 아니죠. 이자율이나 사업비율, 해지율 다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위험률은 현재 시점의 사망률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추세율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은 생명보험 제도의 장기 보증 특성으로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는 않죠.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위험률에 대한 가정은 보험금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험료, 산출 시 할인율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계약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신체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현증 및 기왕력, 현재 증세나 기왕력, 현재 신체 장애, 그리고 가족력이나 등등, 그렇죠? 흡연, 음주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정보를 포함한다. 신체적 위험은.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다음 상해보험에 한해 위험 등급은 고, 중, 저로 분류하죠. 고위험은 할증, 저위험은 할인해주는. 1, 2, 3번은 다 맞아요. 그렇죠? 4번 상해보험은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차별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것. 자, 7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험의 역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니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표준적인 확률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역선택이죠.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위험이 높아서 가입을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보험금을 탈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죠? 높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거.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 예방 등에 대한 사전 노력을 게을리한 기업. 이건 역선택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확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즉 사고를 굉장히 다발적으로 낼 위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하겠다. 자기는 할증 적용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가입하는 걸 바라는 사람들.
지속적인 도난이나 강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표준적인 확률로 도난보험사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역선택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8번 문항.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해서 A보험사의 RBC 비율로 적절한 것. RBC 비율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자,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가용자본은 자본금 150억. 그렇죠? 150억 플러스 그다음 이익잉여금 50억. 그 다음에 2년 신계약비는 빼줘야 되겠죠. 50억을 빼주고. 그렇죠? 요거를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요구자본. 그럼 요렇게 빠지니까 150이네요? 그쵸? 그래. 자, 두 가지 빠지니까 150이고, 50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빼니까, 그러면, 그죠? 네, 150. 예. 제가 잠깐, 150. 그래서 150%. 순간적으로 지금 150% 못 찾았어요. 답은 3번. 그래서 150%. 자, RBC 비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옆에 문제에서도 또 14번 문제도, 그 9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서 많이 나오죠. 자, RBC 비율, 별 감독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감독 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의 RBC 감독 여력 비율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2배 이상이 아니고 1.5배 이상. 요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BC 비율 100% 미달 시에는 경영 개선 권고. 그 다음에 50% 미달 시에는 경영 개선 요구. 그 다음에 0%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 개선 명령. 강력한 거죠. 이렇게 내린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선 권고는 자본의 증액, 손해보험사의 경우 요율 조정, 그다음에 자기자본 취득 금지 조항이 있고요. 개선 요구에는 점포 폐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임직원의 교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재보험 처리 등.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보험업 전부 정리 조치, 이런 개선 명령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그렇죠?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나머지 각각의 조치들이 있을 때 어떤 내용들로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한번 볼까요? 보험 유통 채널별 보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설계사 같은 경우 설계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대리점 중개사 있죠. 자, 그럼 A. 보험계약 체결 3권이라고 하면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초회보험료 수령권만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 유통 채널별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번 설계사, 나번 대리점, 다번 중개사. 한번 보죠. 보험계약 3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고지의무 수령, 보험료 수령권을 모두 갖고 있다. 자,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A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만 있어요. 중개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회 보험료 수령권만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초회 보험권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계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3권은 모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 네. 설계사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리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힌 소비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해야 되는 거 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상관없이 그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BD, ADC, BD, ADC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보험, 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는 5가지 유형으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그리고 방카슈랑스 채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이게 방카슈랑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별도의 모집 사용인을 둘 수 없으며, 맞아요.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나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죠. 보험 설계사의 법정 유형으로는 생보, 손보, 재산보험으로 구분이 되죠. 설계사에 대한 일사, 전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 모집. 설계사는 타 업종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개 이상이 아니고 하나 이상.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교차 모집은 이제 하나 이상. 그 다음에 12번 문제. 방카슈랑스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판매해야 돼요. 외부에 뭐 판매 활동을 하러 나가거나 그런 거 안 되고요. 판매한다라고 정해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25% 룰이라고 해서 방카슈랑스 관련해서는 여러 회사 거를 같이 팔아줘야 돼요. 한 회사 것만 독자적으로 팔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25% 룰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상호중추은행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요즘에 판매하고 있죠. 보험회사뿐만이 아니고. 당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 모집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보험 상품을 안내 설명 모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요렇게는 가능해요. 요렇게는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찾아가서 한다든가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돼요. 자, 그다음 점포 내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격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보험 상품 판매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4개 이상의 생보사 또는 손보사 상품 판매에서 한 개 보험사에서 모집 총액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 모집 광고에 대한 준수 의무,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되죠. 손해방지 의무는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손해보험 관련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 가입자 간의 협의, 평가, 중재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지요. 민원 처리 기간은 분쟁 조정의 경우 30일, 기타 민원은 14일 이내.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서 조정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있어 양당사자가 수락한 경우라도 재판상 효력이 없다? 아니, 수락하게 되면 당연히 재판상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인 거죠.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요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차시는 심화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